안녕하세요.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가족을 떠나보냈던 40대 여자입니다. 죽음은 길고 싸늘한 밤이고 삶은 무더운 한낮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다고 한들 가까운 이나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은 끝나지 않는 싸늘한 밤 같은 억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저는 벌써 그런 아픔을 한두 번도 아닌 무려 4번이나 겪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엔 너무 지쳐 이제 그만 먼저 간 가족들을 뒤따라 가야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살게 했는지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디 평소 제가 이곳 사연들을 듣고 힘을 얻어간 것처럼 제 사연 또한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외동딸이었어요.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고 제 나이 10살 때 아빠가 하던 작은 사업이 폭삭 망하면서부터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해졌죠. 이후 아빠는 작은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주부였던 엄마는 고된 식당 일을 나가야 했고 집에서도 쉬지 않고 부업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도 어떻게든 집안 분위기를 밝게 바꾸려고 노력하셨죠. 여보, 퇴근길에 통닭이 맛있어 보여서 포장해 왔어. 혜정아, 통닭 먹자.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걸 사와요? 에이, 다 행복하게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건데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어야지. 우와, 통닭이다. 아빠 최고. 어허, 잠깐. 순선 지켜야지 우리 딸. 통닭 먹고 싶으면 이 아빠의 심사를 거쳐야 돼. 자, 노래 한 곡 기깔나게 부르면 아빠가 특별히 닭다리로 뜯어주지. 노래요? 에이, 아빠, 그냥 먹게 해주세요. 네? 저 노래 못한단 말이에요. 어허, 통닭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주님. 치, 알았어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우리 혜정이 넌 노래 시키면 어릴 때부터 그 노래만 부르더라. 자, 뽀뽀뽀 할 때마다 엄마 아빠 보래도 뽀뽀. 항상 지쳐있던 엄마도 아빠의 장난에 마지못해 피식하곤 하셨어요. 사업이 망하기 전에도 후에도 저는 항상 밝고 유쾌했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모닥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얼어붙고 시린 겨울 같은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주위가 따뜻함으로 가득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아빠가 제 나이 고작 15살에 폐렴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을 땐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청소년기 아이에게 가장 의지했던 부모의 죽음은 마치 딛고 있던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한 엄청난 공포와 상실감을 주었죠. 아이고, 내 아들. 나이가 고작 40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이 독한 거사. 넌 남편이 요절을 했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질 않어. 저도 슬퍼요, 어머님.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제 눈 부은 거 안 보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울어요. 삼남매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아빠를 굉장히 아꼈던 할머니는 원래부터도 엄마를 썩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부터 엄마를 아예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셨죠. 난 애초부터 널 반대했다. 아무리 내 아들이 고집을 부렸어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을 팔자라는 점쟁이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렇게 내가 반대할 때 나이 20살밖에 안 된 것이 엉큼하게도 덜컥 임신부터 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코를 꿰더니 결국엔 이 사다를 내는구나.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잘 된 게 혜정이 낳은 거 말고 뭐가 있니? 사업도 다 말아먹고 결국 이 젊은 나이 허무하게 요절했잖아. 차라리 걔가 그때 들어왔던 중매로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으면 사업 하나 말아먹었다고 가난해질 일도 감기인 줄 알고 병원비 아끼려고 약도 없이 참다가 폐렴으로 이렇게 가버릴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넌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야. 내 아들 살려내라. 당장 살려내.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만은 예뻐하셨던 할머니는 서울에서 지방까지 저를 보러 종종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를 무시하거나 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구박하며 가슴을 치고 나셨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이제 저도 정말 지긋지긋해요. 엄마는 구슬피 울며 소리치던 할머니를 보며 넌덜머리를 내셨습니다. 매번 엄마를 괴롭히는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만은 끔찍이 아껴주셨고 아빠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람 소리가 아닌 듯한 소리를 내며 흐느끼던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 애처로워 보여 차마 할머니를 미워할 수 없었죠. 저 또한 슬픔에서 오래도록 헤어나오지 못했기에 제발 아빠가 다시 돌아와 모두의 슬픔을 잠재워주고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커녕 제 인생엔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어요. 엄마라는 사람의 도저히 용납 못할 행동으로 말이죠. 재혼을 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들 친구 태섭이랑 말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고작 2년 만에 재혼을 선언했어요. 문제는 할머니와 제 앞에 데려온 그 재혼 상대가 바로 아빠의 고향 친구였던 겁니다. 심지어 아빠와 함께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오고 아빠 장례식 때도 와서 저조차 잘 알던 사람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저밖에 없는 집에 자주 생필품 같은 걸 사오길래 전 그냥 아빠 친구로서 엄마를 챙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 지르셨습니다. 니들이 아주 미쳤구나. 얘 대서봐.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와서 나한테 엄마 거리던 네 남편 소꿉친구. 야 대섭이 네가 입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들 아내였던 얘랑 재혼을 한다는 거니? 아무리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외롭게 살았대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 아내를 꼬여낼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어머니한테 허락 구할 일은 아니지만 창만일 위한 마지막 의리로 직접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미친 개로구나. 예, 어머마. 우리 아들 간지가 고작 2년이다. 고작 그 2년을 남자 없이 버티기 힘들더냐? 딸까지 있는 애가 애 키우는 데나 정신 쏟을 것이지. 그새를 못 참고 남편 친구랑 눈이 맞아? 네가 사람이야? 일찍이 고아로 자랐다더니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이런 게냐? 어떻게 말씀하셔도 차마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혜정이 앞으로 좀 맡아서 잘 키워주세요. 뭐야? 남자에 미쳐가지고 딸까지 버리고 가겠다고? 세상 말세다 말세야. 역시 내 보는 눈이 맞았지. 우리 창만이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던 거야. 아이고, 죽은 내 아들만 불쌍하구나. 엄마, 진짜 날 버리고 저 아저씨랑 살겠다고? 심지어 엄마는 저를 할머니에게 떠맡기고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전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잃고 서울로 올라와 할머니와 살아야 했죠. 처음엔 엄마에게 버림받은 게 슬펐어요. 슬픔은 곧 원망으로 번졌고 시간이 흐르며 쌓인 원망은 증오심으로 변해가더군요. 감정이 끝도 없이 번진 데엔 할머니의 영향도 컸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서 엄마에 대한 분노를 자주 표출하셨거든요. 망할 깨지. 내 앞에선 아니라고 했어도 분명 대섭이 그놈이랑 네 아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그놈이 무슨 포크레인 같은 거 임대해주는 사업하면서 돈을 그렇게 잘 번다더니만 돈 때문에 그놈한테 진즉에 들러붙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 아빠가 간지 고작 2년 만에 눈이 맞아서 재혼까지 하니? 에휴, 불쌍한 내 손녀. 그런 남자의 눈이 뒤집힌 년을 어쩌다 엄마로 만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런 상처를 받았을꼬.
할머니 말처럼 저 또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분명히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들었죠. 엄마는 할머니 집으로 두어 번 저를 찾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던 전 마지막엔 전화를 받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해? 아빠 배신하고 나까지 버리고 간 엄마가 왜? 미안하다, 혜정아. 그래도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만 알아주면 안 되겠니? 최선?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지 마. 나한테 이제 엄마 같은 거 없어.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고작 돈 때문에 엄마와 자기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엄마는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았고 저 또한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엄마는 재혼한 뒤로 절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었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니 증오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를 가득 안은 채 저는 성인이 됐어요.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저를 키워주셨죠. 자, 이거 바꿔라. 패딩이잖아. 할머니, 이거 브랜드 거라 비싼데 왜 사오셨어요? 할머니 돈도 별로 없으시면서. 네 고모들이 나 먹고 살 돈을 보내준다니까. 그거 아껴서 우리 손녀 옷 몇 벌 못 사줄까 봐. 명절 때 아니면 얼굴도 잘 안 비추면서 그래도 고모들이 할머니를 생각하긴 하나 봐요. 그럼 그거 아껴서 할머니 옷이나 한 벌 더 사시지. 감사해요, 할머니. 잘 입을게요. 공부에 별 뜻이 없던 전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나이 24세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제게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집안 사정을 제가 뻔히 아는데 그런 큰돈이 할머니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결혼시킬 돈은 미리미리 따로 저축해놨다며 웃으셨고 그런 할머니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딱 한 달 뒤에 할머니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시장을 보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 아빠 대신 제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증손주도 품에 안아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저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부모와도 같았던 할머니의 죽음에 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원래도 저와는 별 교류가 없던 고모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완전히 교류가 끊겼죠. 이젠 제게 남은 가족은 남편뿐이었어요. 괜찮아. 할머님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이젠 내가 할머님 대신해서 당신을 꼭 지켜줄게.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누이 또한 따뜻한 사람들로 별로 좋지 못했던 제 가정사를 알면서도 편견 없이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었죠. 자상한 남편과 결혼 1년 뒤 낳은 아들의 존재로 인해 저는 점차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하게 자식을 키울수록 혼자 잘 살겠다고 자식을 망설임 없이 버려버린 엄마란 인간에게 더더욱 환멸감이 들었죠. 결혼 전 제 가정사를 모두 들었던 남편은 살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오늘 우리 윤호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대. 너무 장하지.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그러시더라.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치고 머리도 너무 좋고 야무지다고. 내가 애 많이 갖고 싶어 해서 우리 윤호 동생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유산을 2번이나 했었잖아. 그땐 진짜 억장이 무너졌는데 우리 윤호가 태어나지도 못했던 동생들 못까지 날 행복하게 해주고 싶나 봐. 똘똘하지, 착하지. 벌써부터 저렇게 부모 위해 줄 줄도 알지. 난 진짜 우리 윤호 낳기 전엔 어떻게 살았나 싶다니까. 그러게 자식이라는 게 참 경이롭기도 하고 신기해. 그치? 그래서 말인데 여보, 혹시
내가 저번에 장모님에 대해 말한 거 생각해 봤어? 엄마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고? 내가 싫다고 했잖아. 자꾸 왜 그래? 아니, 당신도 애 낳아보니까 알겠잖아. 자식이라는 게 부모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재혼하기 전에 장모님도 당신 많이 아끼면서 키워주셨을 거 아니야. 그런 장모님이 갑자기 당신을 버린 거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 당신이 장모님에 대해 항상 모질게 말해도 난 당신이 사실은 얼마나 부모란 존재를 그리워했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장모님 찾아서 만나보자. 이유라도 들어보면 당신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아질 거야. 싫다니까?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 난 그 사람 용서할 생각 추호도 없어. 엄마 얘기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꺼내지 마.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귀를 꽉 닫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부모를 만나 저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저런 속편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진실은 항상 동화 같지 않고 훨씬 잔인한 법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했어요. 남편 항상 자기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치 저희 아빠처럼요. 엄마 관련된 문제를 빼곤 저와 남편은 거의 다툴 일이 없는 화목한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뒀었던 전 다시 대형마트 캐셔로 취업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하나도 고되게 느껴지지 않았죠. 또래보다 똑똑했던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하다가도 힘이 불끈불끈 솟았거든요.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학교 끝났으면 집으로 가지 왜 엄마 일터로 왔어? 사랑하는 우리 집 사모님 직접 집에 모셔가려고 왔죠? 혜정 씨, 매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아들이야? 고등학생? 아이고 훤칠해라. 얘, 네가 그렇게 공부도 잘한다며? 너희 엄마가 맨날 널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아들은 제가 사는 이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배로 저런 아이를 낳았는지 하루하루 하늘에 감사하며 매일을 보냈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지 또 얼마나 좋은 직장을 얻어서 어떤 며느리를 만나고 얼마나 예쁜 손주를 낳을지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꿈꿨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든 미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윤호야. 제발 이 엄마를 두고 가지 말아다오. 윤호야. 아들은 막 19살이 되었던 어느 봄날 처참한 주검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 제 탓이었어요. 학교에 갔던 아들이 몸이 심하게 으슬거리고 열이 난다기에 제가 조퇴하고 병원에 들렀다가 택시 타고 집에 오라고 말했거든요. 괜한 돈 걱정한다고 버스 타지 말고 꼭 택시 타. 아플 땐 무조건 자기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게 현명한 거야. 아들이 탔던 택시는 대낮의 만취로 젊은 남자가 몰던 과속 차량으로 인해 거의 반파가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운전기사님은 크게 다치긴 했어도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제 아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죠. 잔인하게도 저와 남편은 원망과 저주를 쏟아낼 사람조차 없었어요.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아들을 앗아간 운전자 또한 현장에서 살아나오지 못했고 부모와 절연한 사람인 건지 그놈의 가족은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여보, 제발 밥 좀 먹어. 어? 이러다가 당신이 쓰러지겠어. 내가 윤호한테 택시를 타라고 했어. 내가 윤호를 죽인 거야. 난 살 자격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사고였어. 당신이 아니라 그 술에 취한 놈이 일으킨 끔찍한 사고. 이게 왜 당신 탓이야? 여보, 윤호가 그렇게 된 건 나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 슬퍼. 나도 아빠니까. 근데 당신까지 내가 잃으면 나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날 위해서라도 제발 이러지 마. 남편은 엉엉 울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마치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텅 빈 깡통처럼
공허하고 생기 없는 매일을 흘려보냈죠. 그래도 어찌저찌 살아있던 건 제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남편 덕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가슴 찌르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끊임없는 시련을 주더군요.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이러지 마.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 나도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췌장암이라는 병이 별다른 징조가 없다가 확 나빠지곤 한다더라고. 미안해 여보. 황달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았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후 입원해서 받은 정밀 검사에서 말기라는 참담한 결과를 듣게 되었죠. 남편은 이미 간과 복부까지 전이가 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기대 여명이 고작 5개월 남짓이라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무슨 치료라도 해주세요. 네? 암 환자들은 다 항암 치료 그런 거 받지 않나요? 치료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든 간호사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부여잡고 애원했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며 흐느꼈죠. 암 선고를 받은 이후 거짓말처럼 남편은 눈에 띄게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런 남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자 저는 남편을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날이 갈수록 남편은 뿌리가 죽어 빠르게 시들어가는 화분 속 식물처럼 생기를 잃어갔고 나중엔 누워서 자는 것조차 힘들어해 앉아서야 잠이 들곤 했죠. 언제 남편이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하루하루가 아까워 저는 일하는 시간 외엔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항상 저를 걱정하더군요. 여보, 당신 아직 젊고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가득해. 그러니까 내가 가고 나서 너무 절망하지 마. 분명히 당신 삶엔 나랑 윤호가 아니어도 기쁘고 소중한 인연이 많이 나타날 거야. 난 나보다 내가 가고 나서 혼자 남을 당신이 너무 걱정돼. 여보, 혹시 장모님이라도 찾아보면 그만해. 아픈 사랑이 자기 몸 걱정이나 하지 왜 내 걱정을 해. 그리고 그 여자 얘긴 꺼내지 말라니까. 그런 인간을 찾느니 차라리 나 혼자 남는 게 100배, 1000배 나아. 저는 남편 없는 미래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자신이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의사가 처음 말했던 5개월이라는 시간을 채 견디지도 못하고 4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제발 눈 좀 떠봐 여보. 어머마, 아범 이제 그만 보내주자. 무려 이틀 의식도 찾지 못하고 힘들어 했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 사람 몇 주 전에도 이러다가 다시 정신 돌아왔었어요. 이번에도 분명 그럴 거예요. 저는 숨을 거둔 남편을 놓지 못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에겐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의사의 그 말은 마치 제 인생도 모조리 끝났다는 통보처럼 들렸죠.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조문객을 제대로 맞이하지도 않고 남편의 영정사진만 올려다 봤습니다.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로 남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곤 했어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죠. 그리고 발인을 마치고 낙골당에 남편의 유고를 안치시켰을 때 비로소 저는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괜찮겠니 어머마? 그러지 말고 우리랑 며칠이라도 같이 있자. 난 네가 너무 걱정되는구나. 시댁 식구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다고 말하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할 그들에게 제 걱정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은 참 놀라울 만큼 적막했어요.
그곳엔 항상 저를 반겨주던 남편도 아들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죠. 순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절망감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윤호야, 왜 다들 나만 두고 가는 거야? 아빠도 할머니도 이젠 윤호랑 당신까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만 버려두고 가버린 거냐고. 그렇게 저는 내리 이틀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울기만 하며 지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가족들을 떠나보냈고 세상에 제 삶의 이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아들과의 행복했던 한때의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뜬 전 꿈속에 그들을 다시 만나고자 극단적인 결심을 했어요. 아들을 떠나보냈을 때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손바닥에 가득 쏟아붓곤 마지막으로 지난 생을 잠시 돌이켜보았죠. 그리고 끝내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때 이상하게도 꼭 그 문자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생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두 팔에 소름이 쫙 돋아나고 말았죠. 여보? 문자를 보낸 발신인은 바로 죽은 제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문자엔 알 수 없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 주소로 꼭 찾아가 봐.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니 꼭 들어줘야 해. 그리고 항상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마. 너무 놀라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그건 남편이 죽기 3일 전 미리 작성해뒀던 예약 문자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함을 직감한 남편은 일주일 뒤인 그날 아침 8시에 제가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해둔 거예요. 대체 제게 직접 말하지 않고 왜 이런 문자를 사후에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건지 궁금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전 즉시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불러 남편이 적어둔 서울의 주소지로 향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때 호수가 적혀 있길래 아파트나 빌라인 줄 알았더니 그건 바로 병실의 호수를 뜻하는 거였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병실 문을 연 저는 병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환자를 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8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엄마였거든요. 그토록 제가 증오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혜정아, 제발 가지 마. 이 엄마랑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무시하고 싶었지만 순간 마지막 부탁이라던 남편의 문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대체 남편이 엄마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내고 제게 왜 알려준 건지 알기나 하자 싶어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제가 미처 몰랐던 남편의 지난 행동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엄마 혹시 내 남편 만났어? 그래, 한 달 전에 여기 있는 날 찾아왔더구나.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말이야. 자기가 가면 혼자 남을 네가 걱정돼서 날 꼭 찾아서 내가 너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확인해보고 싶었대. 그래서 너 몰래 사람을 써서 내가 있는 곳을 찾았다고 했어.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너한테 엄마라는 존재를 되돌려주고 싶었다면서 말이야. 참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더구나. 남편은 위암 3기로 투병 중이었던 엄마를 기어코 찾아내 그곳에 왔었다더군요. 아마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시간에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던 것 같았죠. 생전에 그렇게 제게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 하더니
남편은 자신이 직접 말을 하면 제가 또다시 귀를 틀어막을 걸 알고 사후에 이런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간이 의자에 걸터 앉아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던 제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몰랐던 남편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저는 엄마를 향한 원망을 꾹 참고 엄마 이야기를 들었죠. 네 남편은 자신이 떠나면 네가 자기를 따라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 많이 걱정했어.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몹쓸 엄마가 아니었길 간절히 바랐다는구나. 난 유일하게 세상에 남은 네 가족이었으니까. 혜정아, 내가 재혼할 당시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부정하진 않으마. 하지만 그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네 생각보다 네 아빠가 남긴 빚이 어마어마했다. 네 할머니도 자기가 가진 돈 대부분을 네 아빠한테 보태면서 빚을 갚아줬지만 그걸론 택도 없었지. 아빠를 잃고 힘들어하는 너에게 부담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 난 너에게 그리고 네 할머니에게 티를 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빚을 갚으면서 너까지 키워내는 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 두 사람 벌이로도 힘들었던 빚과 생활비 어떻게 나 혼자 벌이로 충당할 수 있었겠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은 다달이 연체됐고 은행과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매일같이 피가 말랐다. 이러다간 빚을 갚는 건 고사하고 널 제대로 키우긴커녕 널 데리고 길거리에 금방이라도 나앉을 판이었어. 그때 날 도와주겠다고 나선 게 네 아빠 친구인 내 새 남편이었다.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했어. 자기가 내게 남아있는 빚을 다 갚아주겠다더구나. 처음엔 이 사람이 미쳤나 싶어서 밀어냈는데 널 생각하니 끝내 그 사람을 거절하지 못했어. 가난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너만은 나처럼 돈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싶게 하지 않았어. 난 네 아빠를 만나기 전에 일찍 부모를 잃고 끔찍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건 조건은 내 빚을 다 갚아주고 널 제대로 키울 돈도 지원해주는 대신 재혼할 때 널 데려오지 말라는 거였어. 너를 보면 친구였던 네 아빠가 생각나서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다면서 말이야. 난 널 키울 돈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떻게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하겠니? 하지만 널 가난으로 내몰 바엔 차라리 내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게 낫겠다 싶어 너에게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했던 거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럼 할머니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할머니는 엄마가 그 남자랑 바람이 났었던 게 틀림없다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를 원망했어. 나도 그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라도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때까지 엄마를 치가 떨리게 미워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도 알지 않니? 네 할머니가 원래부터 날 얼마나 미워했는지. 난 네 할머니가 내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할머니 내 말을 들었어도 전부 다 핑계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네 할머니에게 날 이해해달라고 말할 자신도 아니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 난 그때 너무 지쳐 있었거든. 혜정아, 재혼한 뒤로 나이 38에 그 사람 딸을 낳았지만 난 늘 네가 걱정되고 그리웠다. 난 한 달도 빠짐없이 네 할머니한테 널 키울 생활비를 보냈어. 때가 되면 네 옷과 신발을 사서 보내기도 했고 네가 결혼할 땐 남편 눈치를 보며 목돈을 보내기도 했지. 네 할머니는 날 증오하면서도 그래도 너를 키워야 했기에 내게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그 돈을 모두 받았어. 널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날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항상 날 감시했거든. 처음부터 조건이 내걸린 결혼이었으니 불안했던 거지.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이니 모두 감수했다. 뒤늦게 낳은 딸만 보며 모진 세월을 버텼지. 너에게 계속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으니까. 남편에게 조르고 졸라 네 결혼식을 먼 발치에서나마 지켜봤을 땐 행복해하는 네 모습을 보며 나 참 많이도 울었다. 네가 결혼한 뒤로 남편은 더 이상 너에게 돈을 보내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도 이젠 너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 걱정을 덜었지. 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무도 연락을 해주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됐다. 예전엔 날 많이 미워했던 네 할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마워하고 있단다. 비록 날 미워했을지언정 널 끝까지 아끼고 키워줬으니 말이야. 내 남편은 6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제야 난 마음 놓고 널 보러 갈 수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네 앞에 나서는 게 무섭더구나. 한 번 용기 내서 마트에서 일하던 널 찾아갔을 때 네가 직장 동료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끔찍해서 잊고 산 지 오래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버렸거든. 난 날 오래도록 원망에 맞지 않던 네 앞에 나타나 모진 말을 듣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어. 사랑하는 자식에게 멸시 어린 눈빛을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말이야. 그래서 난 가끔씩 몰래 네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뒤늦게 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걸 알고 네 걱정에 내가 밤잠을 못 이루기도 했지. 그래도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안심했는데 그런 네 남편마저 곧 세상을 떠난다며 날 찾아왔을 땐 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네가 너무 걱정됐지만 나도 암투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낼 네 앞에 나타나는 게 옳은 일인 건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넌 날 미워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말이다. 그런데 널 걱정했던 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내 손을 잡으면서 이러더구나. 진짜 널 저버린 게 아니어서 참 고맙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다고 말이야. 자신이 어떻게든 나랑 널 만나게 해줄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찾아와 준 걸 보니 네 남편에게 너무도 고맙구나. 혜정아, 난 평생 널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널 가슴 깊이 그리워하며 살았어. 몰래 지켜보기만 했던 널 이렇게 마주하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덤덤하게 말을 이어가던 엄마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기분이 멍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엄마는 엄마만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엄마를 원망해오던 지난 세월이 허무해졌죠. 할머니는 고모들에게 돈을 받았던 게 아니라 엄마에게 돈을 받아왔던 거고 할머니가 직접 사왔다던 옷과 신발들은 모두 엄마가 보내줬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마련해줬던 제 결혼자금 3천만 원도 모두 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과거 일들이 딱 맞는 퍼즐처럼 들어맞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엄마를 따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움을 받으면서도 저를 그리워했다던 엄마에게 미안함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엄마 바보야? 진즉에 나한테 찾아와서 말을 하지 그랬어. 너는 나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고. 난 널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기만 했잖아. 끝까지 몰랐으면 난 엄마를 끝까지 원망만 했을 거 아니야.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떤 게 자식인 널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몰랐어.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어렸어. 엄마를 이해하려고, 엄마 입장을 들어보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난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렸던 거야. 내가 엄마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난 충분하단다. 그리고 이제라도 날 찾아와서 내 얘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한번 안아보자, 우리 딸. 저와 엄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몸에서 풍겨오는 병원 냄새에 가슴이 미어졌죠. 이후 겨우 진정된 뒤에 엄마는 제게 남편에 대해 물었어요. 근데 네 남편은 괜찮니? 왜 함께 오질 않았어? 저는 엄마에게 남편의 죽음과 제가 하려고 했던 극단적인 일, 그리고 예약 문자에 대해 말해드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끝까지 너만 걱정했던 사람이구나. 아마 난 네 남편이 자신이 떠난 후 네가 그런 선택을 시도할 걸 예감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문자를 예약해둔 게 아닌가 싶다. 절망의 상황에서 널 꼭 구해주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 혜정아, 너를 위해 자신이 죽은 다음의 일까지 생각했던 네 남편을 위해서라도 살거라. 어? 이 엄마도 어떻게든 이 병을 이겨내고 널 위해 살아보마. 어렵게 찾은 내 딸을 제발 내게서 앗아가지 말아다오. 세상에 혼자 남은 줄 알았건만 하늘로 간 후에도 남편의 마음만은 제 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럴게. 나 다시 힘내서 살아볼게. 나 이제 알았어. 난 그냥 나 자신이 아니라 아빠랑 할머니, 그리고 엄마랑 남편이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지금껏 이끌어준 결과물 자체라는 걸 내가 그냥 날 포기해버리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걸 말이야. 비록 평생 아들하고 남편을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살다 보면 오늘 같은 기적적인 순간도 반드시 찾아올 거야. 그렇지? 그래, 잘 생각했다. 고맙다, 내 딸. 그렇게 전 남편 덕에 엄마를 되찾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위했던 남편이 만들어준 기적이었죠.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엄마를 원망했을 거고 미움과 절망만 남은 채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날 남편이 제게 남겼던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저를 살리고 제 인생을 새롭게 바꿔줄 빛이었던 겁니다. 이후 저는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극적으로 제외한 지 며칠 뒤 저는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부 동생 또한 만나게 됐죠. 28살의 어린 여동생은 저를 한 번에 알아보더군요. 엄마가 매일같이 언니 사진을 들여다봤거든요. 살면서 언니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착하고 밝았는지 엄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꼭 언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다시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 우리 엄마 정말 언니를 많이 그리워했었거든요. 엄마를 못 살게 구는 아빠를 많이 미워했었다는 여동생은 자기 아빠 때문에 저와 엄마를 생이별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 탓도 아닌 일로 제게 사과를 할 정도로 동생은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죠. 회사에 다니고 있다던 동생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엄마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엄마를 자주 찾아뵙다 보니 동생과 자주 마주쳤고 우리 자매는 참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린 원래부터 같이 자란 듯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죠. 민정아, 너 출근 안 해? 벌써 9시인데 왜 아직도 자고 있어? 엄마야, 난 몰라. 왜 빨리 안 깨웠어, 언니? 난 오늘 출근이 12시까지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거든? 아이, 당연히 너 출근한 줄 알았는데 방문이 닫혀 있길래 혹시나 했지.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빨리 일어나, 빨리. 아이고, 아침부터 소란스럽다, 소란스러워. 엄마, 산책 다녀왔어? 그래, 7시에 나가서 천천히 약수터 한 바퀴 돌고 왔다. 차라리 그때 내가 민정이를 깨우고 갈 걸 그랬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엄마와 동생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호전된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저에게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부탁하셨거든요. 혼자서 외롭게 살던 제게 엄마의 말을 거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적막한 집에 혼자 남아있지 않고 소란스러운 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가끔 늦잠을 자곤 하는 동생을 깨울 때마다 아침잠이 많던 아들과 남편이 생각나 가슴이 미어질 때도 있어요. 생긴 것도 똑같던 부자는 그런 점까지 똑 닮아 있어 두 사람을 깨우는 일이 꽤나 곤혹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평화로운 한때 기억이었죠. 어쩌다 남편과 아들의 꿈을 꾸는 날이면 여전히 제 베개는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곤 합니다. 그리곤 여전히 다시 눈을 감고 이대로 영영 깨지 않고 남편과 아들의 곁으로 가고 싶곤 하죠. 하지만 제겐 이제 그런 마음을 붙들어 매줄 또 다른 가족이 생겼기에 저는 그런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또한 지금껏 얼마나 많은 가족이 저를 위해 노력해 줬는지 알고 있기에 저는 매일같이 쓰라린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다잡으며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다행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일주일에 2~3번씩 산으로 아침 산책을 다녀오실 정도로 말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재발 위험이 많아 꾸준히 추적 검사를 받고 관리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위험하다는 위암 3기에서 이 정도로 호전되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죠. 부디 앞으로도 엄마가 이대로만 쭉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와 동생은 엄마의 완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에 딱 한 번 저희 엄마가 저와 함께 지방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우리 딸에게 참 잘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꼭 한번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두 분의 아드님 덕에 제가 우리 딸과 오해를 풀고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드님 이름 많이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들도 하늘에서 사부인과 어멈의 모습을 보면 많이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어멈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오해가 많았다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앞으로는 어멈하고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멈이 우리 아들이랑 손주 보내고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둘이나 생겼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참 잘된 일입니다. 앞으로도 모쪼록 어멈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제가 엄마를 찾게 된 걸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날을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마음 놓고 저를 맡길 가족도 생겼으니 시부모님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마음으로 응원만 하며 살자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를 보면 손주와 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말이죠. 저도 자식을 보낸 사람으로서 두 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저는 두 분께 눈물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며 시부모님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죠. 이렇게 전 많은 아픔을 간직한 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과 가끔 맥주도 기울이고 엄마와 동생과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기도 하면서 말이죠. 언젠간 동생도 결혼을 할 테고 엄마도 병으로 혹은 나이가 들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또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이별에 아파하며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현재를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제 목숨에 얹어진 가족들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하늘로 가게 됐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꼭 껴안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보고 싶었다고 덕분에 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맛보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가슴 절절하게 그리워하던 아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주며 엄마 많이 보고 싶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그런 상상을 해보니 너무도 착했던 아들이 유독 보고 싶어지는 오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시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하루를 견디면 또 다음 날이 오고 그러다 보면 금세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또한 언젠가는 잃어버린 인연이 아닌 저처럼 다른 삶의 의미나 소중한 인연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언제나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곤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낳고 지켜주기 위해 애썼던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분들의 삶을 항상 응원하며 살아갈게요. 그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